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수당의 중국통일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부분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각 국가들의 정책과 그다음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있었던 수나라와 당나라의 국가 통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이 북이라고 한 나라가 중국의 북부 지역을 차지했었죠.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는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북이. 이 북이가 나중에 둘로 쪼개질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북제와 북주로 갈라진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만들었었던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별표 두 개입니다. 좀 중요합니다. 바로 북이 효문제, 황제의 이름이에요.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의 한화 정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쪽에 있는 왕조들은 이민족이 통치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호족, 즉 북방민족들이 이 지역의 지배계층을 자처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배계층의 숫자들보다도 피지배계층이라 볼 수 있었던 이 지역에 원래 살았었던 한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족들은 자기들을 통치하는 이민족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호족, 북방민족과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한족의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두 번째, 이들에게 자신들은 중국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효과적인 한족 통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뭘 했었느냐? 북위의 수도는 프린트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평성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꽤 북쪽에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도를 아예 남쪽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오게 되죠. 예전에 주나라가 통치했었던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수도를 항상 러양 혹은 장안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많이 이제 건설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중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중국의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먼저 그래서 수도로 옮기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즉 국가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족에게 익숙한 그런 형태의 국가 통치 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여기 되게 독특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북이 왕조가 사실 선비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황제는 선비족의 문화를 되게 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모든 선비족들에게 자신들의 원래 성씨를 버리게 하고 한족의 성씨로 이것을 갈아가지고서 사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한족 성씨 사용.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들이 중국의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아예 선비족 자체를 한족에게 흡수시키려고 했습니다. 선비족의 숫자가 한족의 숫자와 비교해서 봤을 때 몇십 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숫자가 되게 적었는데 근데 그들을 한족과 결혼시키는 것은 선비족 자체를 아예 한족에게 흡수시킨다고 보는 것이겠죠. 결과적 동그라미 5번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게 되면서 선비족들이 상당수가 한족으로 이제 동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유목문화와 그 다음에
한족 문화를 융합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한족이 유목민족의 문화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문화의 밑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유목문화와 한족 문화를 융합 빗줄 박스 치겠습니다. 자, 당 문화의 밑바탕 박스. 그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자, 별표 1개 치세요. 이때 당시에 얘기했었죠. 북쪽에 56을 피해가지고서 남쪽으로 도망갔었던 서진의 살아남은 황족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옛날 오나라와 송나라가 통치했었던 그 땅에다가 바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수도를 여기다 정하고 그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황제를 따라서 북쪽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때문에 황허강의 농업기술이 양쯔강의 농업기술보단 더 많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런데 황허강의 농업기술을 갖고 와가지고서 양쯔강 지역에 있는 농사가 덜 된 곳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걸 적용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이 양쯔강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 양쯔강에 특히 이쪽 지역, 양쯔강의 하류 지역에 해당되는 이쪽 지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강남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서 점차 풍족해졌으나 문제는 군대가 유목민족의 국가보다 훨씬 더 약했어요. 왜냐면은 강남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은 주로 보병 중심입니다. 근데 강북 지역에 있었던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기마병 중심입니다. 이것은 현대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강남 지역에 있었던 그 보병은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일반 소총을 갖고 있는 일반 병사라고 한다면, 바로 강북 지역의 기마병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탱크 부대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탱크 부대하고 소총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당연히 탱크 부대가 밀어버리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강남 쪽에 있었던 이 남조의 경우에는 북쪽의 왕조들의 기마병을 쉽게 막아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약간 군사력으로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좀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구품중정제에다가 박스 쳐주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만화를 보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인재를 뽑았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 예전에 한나라 때의 인재를 뽑는 제도가 뭡니까?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향거리 선제라고 했었죠.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나 덕망이 높거나 효성이 지극하거나 하는 사람들, 유교적인 덕목이 높다고 이름난 사람들을 평가해서 인재로 뽑는 제도가 바로 향거리 선제였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추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명목 하에 위나라의 왕이었었던 그때 당시에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고 바로 지방에서부터 인재들을 뽑을 때 이들을 9등급으로 나눕니다. 당시에 중앙에서 지방에서부터 추천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관리를 일컬어서,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중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정관이 지역의 인물들을 9등급으로 평가해서 중앙에 추천하면,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베푸는 것도, 남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성을 가장 빠른 속도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갑작스러운 자산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대흉년이 왔을 때, 그때 그 지역의 지방의 세력가인, 한나라 말기에 있었던 그 호족들 있죠. 지방의 세력가들, 호족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창고를 열어가지고서
먹을 걸 줍니다. 당장 내일 죽겠는데 갑자기 먹을 걸 주니까 호족들을 칭송을 많이 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 해가 어떤 해냐? 중앙에서 지방에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중정관을 파견했을 때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칭송하는 그 호족의 이름을 중정관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정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추천하겠죠. 결과적으로는 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력가가 되고 그 세력가가 그 명성에 의해서 중앙에 추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하면 나중에 중앙에 추천되어 가지고서 관리가 됐던 이 호족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다음번에 이제 관리를 뽑아야 될 때 이왕이면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후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후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내 아들이겠죠.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중정관을 매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중에 중정관이 되면 당신 아들을 뽑아줄게. 대신에 요번에 당신은 지역에 가서 내 아들을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호족의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호족 출신의 중정관에게 추천을 받아서 중앙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상 관직을 세습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 시대 때는 관직이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됐다는 것은 지배계층이 됐다는 것이고 그 관직을 세습한다는 것은 지배층의 자리를 세습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귀족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때문에 이 시대 때에 이 관직을 독점했었던 이 유력한 호족 가문들을 일컬어서 후대에서는 문벌귀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호족 빈칸에 적겠습니다. 호족이 서로 관리로 추천하여 중앙관직 독점 박스. 자, 동감 1번 사실상 유력한 가문이 밑줄 칩니다. 관직 독점 세습. 동감 2번 문벌귀족으로 성장. 자, 그래서 동감 6번을 보면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교가 정치와 종교적인 부분,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채용이 됐는데 문제는 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사실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학문이라서 종교라서 현재 살아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을 얘기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죽은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혼과 백으로 나뉘어져서 혼은 밖으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자, 56국이 날뛰고 그 다음에 위진남부 시대 때 대혼란의 시기에 전쟁이 일상화됐던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바로 옆에서 항상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는 이 유교가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유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전쟁으로 사회불안 밑줄, 종교를 통해 위안 밑줄.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그런 과정 중에서 짠 하고 등장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왕실입니다. 왕실과 귀족의 보호로 크게 발전. 무슨 말이냐? 왕실은 왜 불교를 수용했냐면 첫 번째는 불교가 중국의 종교예요? 인도의 종교예요. 바로 인도의 종교죠. 인도의 종교인데 그런데 이 불교가 유행을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민족의 종교가 유행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불교가 백성들에게 많이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민족의 종교를 믿는 것이니 이민족의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민족의 왕도 당연히 백성들이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이 불교가 수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그것만 가지면 부족하니까
다음번에 뭐가 있었냐면 불교는 업과 그 다음에 윤회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았을 적에 쌓았었던 행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착한 일을 쌓았던 것은 선업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일을 했던 것의 경우에는 악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윤회는 바로 죽은 다음에 또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생애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삶이 계속해서 연속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윤회 사상인데 이것은 만약에 현재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좀 더 나은 생애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하층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나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바로 왕으로까지 태어날 수 있다. 다만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짐승이 되고 뭐 심지어는 박테리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죽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왕은 뭡니까? 지금 현재 왕은 바로 옛날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실과 귀족이 왜 왕이 돼야 되고 귀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왕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부처다 라고 하는 것을 불교가 많이 내세웠었어요. 이른바 이 사상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보냐면 왕즉불 사상. 왜? 백성들이 죽지 않게 보호를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북조에서는 왕실의 후원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윈강석굴, 그 다음에 육먼석굴과 같은 곳에서 이 석굴사원을 따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경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당시에 불경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이 바로 이 중국으로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었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었던 쿠샤나 왕조하고도 일부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파가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자로 번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불경의 한자 번역.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고구려와 그 외에도 백제와 같은 그런 나라의 불교가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사상에서는 바로 청담 사상이 유행합니다. 즉 속세가 너무 지저분하다, 살기 싫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노자와 장자의 도교 쪽에 해당하는 도가 쪽의 사상을 이제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청담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청담 사상가 중에서 중림 속에 살다가 죽었었던 중림 실한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이제 도교입니다. 도교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노장사상과 신선신앙 및 민간신앙까지 다 합쳤어요. 동그라미 1번. 특히 도교의 사상은 일면 어떤 면에서는 불교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 도교는 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불교의 성장에 자극받아 교단 조직. 동그라미 3번 이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죠. 불로장생술 연구, 의학과 약학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귀족 문화에서는 시에서는 도연명과 같은 사람, 서예에서는 왕희지, 아직도 왕희지 책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죠. 회화 쪽에서는
고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프린트 2페이지에 당이 세계 제국으로 번영하다 해서 첫 번째, 수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대운하를 건설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21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먼저 북위는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이쪽은 북주, 그 다음에 북제, 동의어 서인을 일단 생략했어요. 그런데 이 북주의 외척이었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자 너 한번 죽어봐라 라는 의미로 당시에 북주는 일부 군대를 준 다음에 북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풀사 이 군대가 북제까지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그만큼 양견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서 북주가 이 중국 북중국을 지역을 다시 통일했는데, 그런데 이런 북주의 양견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북주의 황제는 북주의 양견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알았었던 양견은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서 쿠데타를 일으켜가면서 북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란 나라를 세우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바로 남쪽에 끝까지 뻗치고 있었던 남쪽의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동북아시아의 외교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의 통일. 북조의 북주를 계승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수. 밑줄치입니다. 수가 북제를 멸망시킨 후 남조의 진을 정복하고 전국 통일 밑줄쫙, 그 다음에 박스 치겠습니다. 수문제, 수문제 박스 치겠습니다. 첫 번째 수나라의 황제입니다. 2번 수의 발전. 자, 먼저 별표 2개. 수문제는 동그라미 1번에는 중앙에 처음으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을 3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전문 부서를 6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국가를 조직적으로 그냥 대충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삼성육부제. 이것이 나중에 당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은 토지제도로 균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균전제 실시.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국에 전란 때문에 떠났었던 모든 땅들을 국가가 전부 다 이제 갖고 온 다음에, 전부 다 뺏은 다음에 골고루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균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서 뭐 세금을 받거나 아니면 군역을 받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수나라의 굉장히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인데, 과거제를 이때 당시에 뽑게 됩니다. 문제 한번 내봅시다. 중국의 통치 이념은 무엇일까요? 1번 불교, 2번 도교, 3번 유교. 정답은 유교입니다. 근데 국품 중정제에서 뽑았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명성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관료의 등급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명성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이 됐었던 고위 관직자들은 사실상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그냥 놀려고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할 바에는 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일부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기존의 제도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력이 있는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아느냐를 가지고서 그 실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바로 유교 경전 교과서로 해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과거제를 이때 당시에 시험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것은 사실상 아주 완전한 천민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과거제를 형식적으로 원칙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제도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시험을 통해 관리 선발 실시 밑줄쫙. 그렇게 하면서 수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지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은 바로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황제 중에 한 명이라고도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로 수양제라고 하는 황제죠. 이 사람은 대운하를 뚫습니다. 즉,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넓지만 이 지역을 일괄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교통로 같은 건 거의 없잖아요. 해안가를 통해서 왔다 갔다 좀 한번 해볼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남쪽과 북쪽의 교류가 그다지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이 물길을 통해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더 낫긴 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수양제는 뭘 했냐면 여기서부터 당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쪽을 쭉 거쳐가지고 이쪽을 쭉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정말 말 그대로 삽들고 팠어요. 연 인원 거의 몇십만 명인가? 이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이 땅을 파가지고 이쪽과 이쪽의 물길을 연결을 해버립니다. 연결한 다음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했냐면 이 사이로 배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자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대규모의 남쪽에 있었던 군대들을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운하 건설, 화북지방에서부터 강남지방까지 그렇게 한 것을 밑줄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활발한 물자 유통 밑줄, 활발한 물자 유통 밑줄. 자, 하지만 별표 2개. 멸망은 하지만 동그라미 1번 무리한 토목공사가 문제였습니다. 빈칸에 또 적겠습니다. 대운하. 대운하. 두 번째는 바로 무리한 배후 원정, 고구려 원정.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 무리하게 고구려를 원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고구려는 중국의 통일이 되게 되자 이 중국에게 고구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 문제 때 한번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다지 효과는 얻지 못했지만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의 수 문제는 고구려를 침공했었으나 수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죠. 하지만 수양제는 고구려의 콧대를 놓기 위해서 돌궐, 이때 당시 이들을 다른 말로는 투르크 혹은 튀르크라고도 얘기하고 이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의 선조입니다. 이 투르크 쪽에 해당하는 이 돌궐 쪽을 힘으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침공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동원했던 그 숫자가 113만 대군이었다고 하죠. 11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몇 달에 걸쳐서 여기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고구려 영토로 출발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군대가 패배하고 나서 이후에도 한 몇 차례 걸쳐가지고서 한 번에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할 때마다 30만 명씩 공격을 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고구려가 다 막아내게 됩니다. 다 막아내게 되자 이때 당시에 중국 전역에서는 고구려 땅으로 가지 마라, 고구려 땅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전부 다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까지 유행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로 국민들의 반발감이 굉장히 심했죠. 최종적으로는 사차 침입인가 이때 당시에 바로 수양제는 형식적으로는 고구려의 항복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구려의 형식적인 항복만 받으면서 뒤를 돌아가지고서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이 반란을 진압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당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프린트 3페이지는 당이 통치 제도를 정비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나라 황제의 어머니 쪽의 사촌격에 해당됐었던 이연이라고 하는 지방의 지배자가 바로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정복하면서 수나라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국의 장안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되죠. 수의 멸망 후 장안의 도 박스 밑줄 쳐주겠습니다. 수의 멸망 후 장안의 도 밑줄. 자, 발전은
실질적으로 발전시켰던 사람은 이 이연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로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세민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 바로 첫 번째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게 되자 중국 통일에 자기가 가장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시됐다는 생각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궁궐에다 유폐를 시킨 다음에 가둬버린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도 불렸었던 사람, 바로 별표 2개 반 당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그라미 1번 율령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에 보이다시피 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이고 그 다음에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인데요. 처벌을 하진 않고 국가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바로 행정법, 령이라고 하고, 처벌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율령체제를 완성하게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율령체제 완성, 동그라미 기억. 첫 번째로 뭘 하게 됐었냐면 바로 삼성육부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즉 당시 이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황제가 있으면 황제는 명령을 세 개의 중요한 관청에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중서성, 그 다음에 문학성, 그 다음에 장서성.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바로 고려의 통치제도하고 훨씬 비슷하죠. 고려의 통치제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중서성에서는 뭐라고 되느냐? 바로 황제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서 정책을 마련합니다. 정책을 마련해요. 정책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면은, 문화성에서는 이 정책을 갖고 와가지고서 이것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열심히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상서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법령이 하도 많다 보니까 상서성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상서성은 그 하위에 6개의 부서를 꾸리게 됩니다. 바로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부,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 그 다음에 바로 교육과 그 다음에 외교, 그리고 국가의 각종 행사 같은 것을 담당하는 예부, 그 다음에 자 병부는 뭘까요? 바로 군대와 관련된 것이겠죠.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이 병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형부입니다. 바로 재판과 그 다음에 형벌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건 부서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건축과 같은 것을 전부 다 담당했던 부서가 바로 공무입니다. 바로 이렇게 6개의 부서로 나눠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동그라미 기업, 삼성육부의 중앙통치 조직을 만들었고, 동그라미 니은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조용조 제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세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그리고 조용조 세금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에다가 뭔가 반납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 내는 것 대신에 군대 가게 합니다. 바로 부병제를 실시합니다. 부병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상황은 이런 거예요. 당의 조정의 경우에는 농민에게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줍니다.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줘요. 자, 근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것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겠죠. 모든 농민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다 토지를 주게 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서 농민은 국가에게 뭘 갖다 바치게 되냐면은 바로 그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세금을 받습니다. 이 조는 첫 번째는 뭐냐면 토지세에 해당하는 조라고 하는 걸 바치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일종의 부역세입니다. 부역세, 노동력. 하지만 모든 곳에서 전부 다 노동력을 국가가 다 징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받은 사람은 1년에 바로 10일 정도의 노동력을 국가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쓸 데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필요 없겠죠.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는 바로 노동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비단 같은 그런 그 대납물들을 대신 노동력 대신에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하나 요거 마지막 조는 뭐냐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갖다 바치게 했었죠.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왜 좋냐면 이게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세금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이게 조선에도 같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이런 국경선 근처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된 조용조 세금을 중앙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방어에 쓰이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때문에 여기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 이런 변경 지역의 경우 중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조용조를 내는 것 대신에 국가에게 바로 부병제, 바로 이것은 군역을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은 과거제를 확대 실시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바로 돌궐의 복속으로 동서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즉 북쪽에 있었던 돌궐이 이 당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점령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굴복을 일단 한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 서쪽 지역까지도 바로 당나라가 쉽게 사신들을 파견하고 이쪽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통치가 이 당태종 때 고구려를 공격하긴 했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통치가 너무나도 잘 됐었기 때문에 이시제 때의 통치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당시 연호가 정관이었어요. 때문에 정관의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관의 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당태종은 고구려는 항복을 못 시켰습니다. 때문에 당태종 맨 마지막에 유언이 내 자식들은 절대 고구려 공격하지 마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항상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바로 고종은 당태종의 아들이었으나 이 사람 때 바로 빈칸이 적혔습니다. 신라와 연계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당태종은 당시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영역을 이 지역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부긴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당나라는 한반도의 거의 북부 지역까지도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쇠퇴에서는 동그라미 1번 대토지의 소유로 인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즉 일부 귀족들이 균전제를 통해 가지고서 농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토지 중에 일부를 자기네들이 그냥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막 병합을 해버려요. 근데 이것을 국가가 제지를 못합니다. 왜? 그 제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8세기 중엽엔 이른바 당나라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바로 이제 그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난입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또 다른 전성기 국가에 있었던 바로 황제, 바로 당현종인데, 당현종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됐던 여성이 있었어요. 자신의 부인이 있었지만
그 여성이 바로 누구였냐면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들에게 네 며느리를 내 부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당현종은 이 자기의 며느리였었던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후궁으로 삼아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양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양귀비에게 엄청나게 바로 아부를 잘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 이 사람은 국가의 재상. 그 다음에 이 양귀비에게 엄청나게 이제 샤바샤바를 잘했었던, 아부를 잘 떠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안록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장사꾼 출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아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당나라의 바로 이 아부를 통해 가지고서 당나라의 고위관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당나라는 처음에는 각 지역의 도읍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방어를 위한 군진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효용성이 좀 없게 되자 이 도읍을 폐지하고 각 외부 지역에다가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절도사들이 이 지역을 각각 통치를 하고, 이 변경 지역에서는 바로 중앙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고 절도사가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직접 세금까지 거둘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대를 구성해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절도사 체제를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 안록산에게 이 한 3개인가 4개 정도에 해당하는 절도사의 관직을 안록산이 전부 다 겸임을 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사실상의 왕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게 벌어졌느냐, 이 절도사로 임명되었었던 안록산이 바로 양국충과 치열하게 정치 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패배하게 되자 여기에 열받았었던 안록산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당나라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이 함락당하고, 나중에 가서 이 안록산과 사사명이란, 즉 안록산과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바로 이제 그 부하였던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진압이 됐는데,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공로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절도사의 자리를 달라라고 당나라 조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도사의 자리는 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상으로 절도사의 자리를 달라고 했으니, 만약에 이 요구 사항을 듣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들은 당나라에게 충분히 반란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당나라는 바로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절도사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절도사를 또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의 절도사를 만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당나라는 사실상 절도사는 작은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에다가 세금 거의 내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나라는 수도 지역을 제외하고 강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절도사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당나라는 말 그대로 껍질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답 2번 8세기 중엽 안사의 난으로 위기, 변경에 설치했던 번진 사령관은 절도사입니다. 절도사.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내지 안쪽 지방까지도 설치가 되게 되면서 동답 1번 중앙의 권력 다툼, 동답 2번 지방 절도사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멸망 9세기 말때쯤에는 빈칸이 적혔습니다. 황소의 난, 황소라고 하는 소금 장수가 바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당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부유했던 강남 지방이 당나라의 직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황소가 강남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진압을 했으나, 그러나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당나라의 군대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바로 절도사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당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절도사 주전충. 그러면서 당나라는 역사 속에 빠지게 되고, 당나라의 각 지역은 여러 개의 국가로 갈라지는 5대 10국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 밑줄 쫙 치고,
자, 프린트에서 맨 밑에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토지제도는 처음에는 그래서 균전제가 시행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 현종 시대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안사의 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상 균전제가 없어지고 대신에 지방에 바로 지배계층이 그 지역을 소유하고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에다 일부 세금을 내기도 하는 바로 장원제라고 하는 토지는 국가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 소유가 된다고 하는 장원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세금제도는 조용조 제도 그리고 군사제도에서는 니은에서는 부병제였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세금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미 균준제를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땅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세금이 그다지 많지 않게 되자 당시에 당나라의 조정에서는 봄과 가을에 걸쳐 가지고서 1년에 2번 정도에 해당할 때에 바로 세금을 2번 걷는 이른바 양세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군대의 경우에는 백성들을 전부 다 의무병을 만들기에는 뭐 파악 자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필요할 때는 바로 돈을 주고서 군대를 사는 이른바 모병제로 당나라 후기 때는 것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T노트와 학습지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